안녕하세요. 서울 성북구에 살고 있는 김영수입니다. 올해 60인데 아직도 그 겨울밤이 생생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1985년 1월 15일 새벽 2시, 저는 15살이었고 방 안이 너무 추워서 잠에서 깼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연탄아궁이를 확인했더니 불이 완전히 꺼져 있더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엄마가 사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옷가지며 이불 몇 장까지 챙겨서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버림받는다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 밤이 제 인생의 분수령이었던 것 같아요. 1985년 겨울, 서울 성북구 정릉동 달동네 반지하 방에서 살던 때였거든요. 그 집은 월세 3만 원이었는데 우리 가족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38살이셨는데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하셨어요. 하지만 술을 너무 좋아하셨죠. 하루 벌어서 하루 마시고 술값이 모자라면 외상으로 마시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김씨네 술주정뱅이로 유명했어요. 엄마는 그때 35살이셨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셨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서 야채 다듬는 일을 하시고 오후에는 남의 집 빨래를 받아다 하시고 그래도 아버지 술값과 우리 생활비를 대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그날도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어요. 아버지는 오후 3시쯤 집에 오시더니 바로 동네 술집으로 나가셨고 엄마는 빨래바구니를 들고 일을 하러 나가셨죠. 저는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다가 일찍 잠들었어요. 그런데 새벽 2시쯤 추워서 깼는데 평소보다 훨씬 춥더라고요. 이불을 아무리 끌어당겨도 따뜻해지지 않아서 부엌으로 나가봤죠. 연탄아궁이를 보니 완전히 꺼져 있는 거예요. 재도 차갑고 연탄도 다 타버렸고 엄마가 연탄을 안 갈아주셨나 생각하면서 안방을 들여다봤는데 엄마가 안 계시는 거예요. 처음엔 화장실에 가신 줄 알았는데 10분을 기다려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때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 엄마 옷장을 열어보니 평상시에 입으시던 옷 몇 벌이 없어져 있었고 이불장에서도 이불 2장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엄마가 나가신 거구나. 그 순간부터 제 어린 시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15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거죠. 새벽 4시쯤 되니까 아버지가 비틀비틀 들어오셨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죠. 평소 같으면 엄마가 물을 떠다 드리고 옷도 갈아입혀 드리곤 하셨는데 그날은 제가 나가서 아버지를 맞이해야 했어요. 아버지, 엄마가 안 계세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못 알아듣시는 것 같더니 갑자기 화를 내시더라고요. 뭐라고? 어디 갔는데? 하시면서 안방으로 뛰어가셨죠. 아버지도 이내 상황을 파악하셨어요. 옷장을 뒤지시고 이불장을 열어보시고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쳐다보시면서 너 엄마가 어디 갔는지 모르냐? 하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엄마가 어디로 가실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갑자기 손이 날아오더라고요. 이 새끼가 엄마랑 짜고 나를 속이려고 하네. 하시면서 뺨을 때리시고 발로 차시고 그때까지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맞았어요. 정말 억울했어요. 저도 엄마가 왜 갑자기 나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제가 공범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울면서 정말 몰라요. 저도 엄마 보고 싶어요라고 했는데도 믿어주지 않으셨죠.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엄마 없이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빨래는 어떻게 하는지, 밥은 어떻게 짓는지 15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아버지는 술만 더 드시고 저한테 화만 내시고 내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라고 하시는데 저도 찾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동네 아줌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영수야, 내 엄마 며칠 전에 큰 보따리 하나 들고 새벽에 나가는 걸 봤다.
택시를 탔던 것 같던데 하시면서요. 그때 정말로 실감이 났어요. 엄마가 정말 우리를 버리고 가신 거구나. 하지만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엄마 없이 사는 것도 힘든데 곧 더 큰 문제가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가 나가시고 2주쯤 지났을 때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됐어요. 월세 독촉이 들어온 거죠. 집주인 할머니가 오셔서 이번 달 월세는 언제 주실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버지는 술에 취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 또 오셔서는 지난달 월세도 안 주셨는데 이번 달까지 밀리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알았죠. 엄마가 나가시기 전부터 이미 월세를 못 냈던 거예요. 동네 상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살집 아저씨가 오셔서 살값 언제 주실 거냐고 하시고 연탄가게 아저씨도 연탄값이 2만 원 밀려 있다고 하시고 하루가 멀다 하고 외상값 독촉하러 오시는 분들 때문에 집에 있기가 무서웠어요. 아버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술을 끊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더 마시시는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현실을 잊고 싶어서인지 매일 밤늦게 비틀거리며 들어오시곤 했죠. 어느 날 밤 아버지가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오셨는데 얼굴이 멍투성이셨어요.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나고 있고 옷도 찢어져 있고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봤더니 별거 아니다라고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술집에서 외상값 때문에 사장하고 싸우셨다는 거예요. 동네 아저씨들이 말해주더라고요. 내 아버지가 술집에서 돈 없다고 쫓겨났다더라 하면서요. 그때부터 정말 막막했어요. 월세는 이달치가 밀려 있고 동네 상점 외상값도 수십만 원이고 15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빚이었어요. 집주인 할머니는 계속 나오셔서 이번 주 안에 월세 안 주시면 나가셔야 한다고 통보하시고 동네 상인분들도 점점 독촉이 심해지고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술에서 깨시더니 갑자기 영수야 짐 챙겨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하러요? 물어봤더니 이사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사비는 어떻게 하고요? 했더니 야밤에 그냥 나가는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야밤 도주를 하자는 거였어요. 새벽 3시쯤 아버지와 저는 가방 2개의 옷까지만 챙겨서 집을 나왔어요. 발소리가 날까봐 양말을 신고 살금살금 마치 도둑이 된 기분이었어요. 버스 터미널까지 걸어가면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영수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이런 꼴이 났다. 그때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거든요. 터미널에서 제일 싼 버스표를 사서 경기도 어느 시골로 갔어요. 아버지 고향 근처였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곳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말이에요. 경기도 시골 마을에 정착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아버지는 농장에서 일자리를 구하셨고 저는 전학을 갔죠. 서울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어요. 처음에는 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술을 조금 덜 드시는 것 같고 농장 일이 힘들어서인지 일찍 주무시고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농장에서 받은 일당으로 또 술을 사드시고 마을 주민들과도 자주 다투시고 결국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였어요. 그때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엄마는 왜 우리를 버리고 가셨을까? 아버지는 왜 술을 끊지 못하실까?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된 걸까? 밤마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전학 간 학교에서도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온 아이라고 신기해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제 가정 사정을 알게 된 후로는 좀 거리를 두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선생님께서 어느 날 조용히 부르시더니 집안 사정이 어려우면 학교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 와중에도 가장 힘든 건 엄마 생각이었어요. 밤에 누워있으면 엄마가 해주셨던 음식 생각도 나고 아플 때 간병해 주시던 따뜻한 손길도 생각나고 엄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나곤 했어요. 아버지도 가끔 엄마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었어요. 술에 취하시면 내 엄마가 그립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시기도 하시고, 그럴 때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시골에서 1년 정도 살았을 때 갑자기 엄마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서울에 있던 이웃 아줌마가 편지를 보내주신 건데 내 엄마 부천에서 공장 일하면서 산다더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편지를 받고 아버지와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엄마가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계시다는 것, 복잡한 감정이 밀려들었거든요. 찾아가 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막상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나가신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가 찾아가면 또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고민 속에서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어느새 저도 17살이 됐어요. 그리고 그해 봄, 제 인생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저는 17살이었고 아버지는 40살이 되셨죠. 시골 생활도 2년째였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해 봄에 제 인생에 특별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전학생이었어요. 김미영이라는 이름의 서울에서 내려온 여학생이었죠. 저처럼 가정 사정 때문에 시골로 온 케이스였는데 첫 만남부터 뭔가 특별했어요. 미영이는 정말 밝은 성격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아이였죠. 키는 작았지만 눈이 정말 예뻤어요. 웃을 때마다 눈이 초승달처럼 구부러지면서 보조개가 생기는 게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처음에는 같은 처지라는 동질감 때문에 가까워졌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아이들이라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점심시간에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고 방과 후에는 같이 걸어가면서 서울 이야기를 나누고, 미영이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시골로 내려오셨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서울에서 혼자 일하고 계시고 미영이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죠.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미영이는 저보다 훨씬 긍정적이었어요. 영수야, 우리 언젠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갈 거야. 그때까지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자. 미영이가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희망이 생겼어요. 고등학교 3학년 봄, 저는 미영이에게 고백했어요. 학교 뒤편 벚꽃나무 아래에서였죠. 미영아, 나 너 좋아한다.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영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영수야, 나도 너 좋아해. 하지만 우리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하지 않니?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둘 다 가정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애할 여유가 있나 싶기도 했고, 그래도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어요. 물론 깊은 관계는 아니었죠. 그냥 함께 공부하고 가끔 손잡고 산책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정도. 그때 나이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미영이와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집에서는 아버지 걱정, 생활비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했는데 미영이와 함께 있으면 그런 고민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미영이가 영수야, 나 서울로 올라가게 됐어 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업이 조금 나아져서 다시 서울로 가족이 모여 살게 됐다는 거였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미영이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저에게는 이별을 의미하는 거였으니까요. 영수야, 너도 빨리 서울로 올라와. 그때까지 기다릴게. 미영이가 마지막 날 한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죠. 미영이가 떠나고 나니 정말 외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각오도 생겼어요. 언젠가는 서울로 올라가서 미영이와 다시 만나야겠다는 꿈 말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어요. 미영이가 떠나고 나서 정말 외로웠어요.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그런데 그해 봄에 아버지가 갑자기 크게 아프셨어요. 간이 많이 나빠지셨다는 거예요. 오랜 음주 때문이었죠.
병원에서는 당장 술을 끊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경고했어요. 그때야 아버지가 정말 술을 끊으려고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알코올 의존증이 심해진 상태라 쉽지 않으셨죠. 손이 떨리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정말 고생하셨어요. 저도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방과 후에 농장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마을 슈퍼마켓에서 배달 일을 했죠. 아버지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힘들었지만 그때가 저에게는 중요한 성장기였던 것 같아요. 17살에 생계를 책임진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돈의 소중함, 가족의 의미, 책임감, 이런 것들 말이에요. 아버지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술을 완전히 끊지는 못하셨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줄이셨고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걸 보시면서 미안해 하셨어요. 영수야, 아버지 때문에 고생한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죠.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아버지, 엄마는 왜 우리를 떠나신 걸까요?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수야, 내 엄마도 참 고생이 많았다. 나 때문에 온갖 창피한 일을 다 당하고 빚 독촉받고 이웃들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을 거야. 마지막에는 정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나간 게 아닐까 싶다. 그때 아버지 표정이 정말 슬퍼 보였어요. 후회하는 표정이랄까.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엄마가 안 나가셨을 텐데 하시면서 자책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 대화 이후로 아버지와 제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됐달까. 물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둘이서 힘을 합쳐서 살아가자는 다짐을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았어요.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렇다고 바로 취업하기에는 뭔가 아쉬웠거든요. 담임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게 야간 대학이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야간 대학에 다니면서 낮에는 공장에서 일했어요. 정말 바쁜 나날이었지만 그 시절이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보람찼던 것 같아요. 뭔가 제 인생을 제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버지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시고 술도 거의 끊으셨고 무엇보다 제가 대학에 다닌다는 게 자랑스러우셨나 봐요. 동네 분들에게 자랑하시고 다니셨어요. 대학 2학년 때였나 갑자기 엄마에 대한 소식이 또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직접적인 소식이었어요. 엄마가 부천에서 운영하시던 작은 반찬 가게가 잘 되어서 혼자 살림을 꾸려가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와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엄마를 찾아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10년 가까이 헤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면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 결국 편지를 써보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직접 쓰신 편지였는데 미안하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영수가 대학생이 됐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정말 간단한 안부 인사 정도였죠. 한 달 후에 엄마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엄마 글씨였죠. 영수가 대학생이 됐다니 정말 다행이다. 건강하게 잘 지내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짧은 편지였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그 후로 가끔씩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서로의 근황을 전하고 안부를 묻고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연락이 닿는다는 것만으로도 이안이 됐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구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정규직이었고 월급도 나쁘지 않았죠.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로 다시 올라왔어요. 15년 만에 서울로 돌아온 거였어요. 서울에 정착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 힘들었던 시절들이 저를 많이 성장시켜준 것 같더라고요.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는 법, 가족의 소중함, 돈 관리하는 법,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엄마와의 관계였죠. 그동안 편지로만 안부를 전했는데 이제는 직접 만날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서울에 올라온 지 3년째 되던 해 드디어 엄마와 재회할 기회가 생겼어요. 엄마가 먼저 연락을 주셨거든요. 한번 만나자고 하시면서요. 약속 장소는 종로 어느 찻집이었어요. 15년 만에 만나는 엄마. 정말 떨렸어요. 어떤 표정을 하고 계실지, 뭐라고 말씀하실지,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찻집에 들어갔을 때 엄마를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많이 나이 드셨지만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이었거든요. 엄마도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처음 30분은 서로 말을 못했어요. 그냥 눈물만. 15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원망, 미안함이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온 것 같았어요. 엄마가 먼저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영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그때는 정말 살 길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랬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엄마 말씀을 들어보니 그때 상황이 정말 막막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빚은 계속 늘어나고 아버지는 술만 드시고 동네 사람들 시선도 견디기 힘들고 정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나가신 거였어요. 그래도 영수를 두고 갈 때가 제일 마음 아팠다. 밤마다 영수 생각에 울었다 하시면서 또 우시더라고요. 저도 참을 수 없어서 같이 울었어요. 아버지 이야기도 나왔어요. 엄마가 내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많이 변하셨다는 이야기, 술도 거의 끊으셨다는 이야기, 저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이야기 다 해드렸어요. 그러자 엄마가 그래도 내가 잘 자랐으니 다행이다. 내 아버지도 고생 많으셨겠다 하시더라고요. 원망보다는 안쓰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3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에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수야, 엄마는 다시 가족이 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만나서 안부는 묻고 지내자 하시면서요. 아쉽기도 했지만 엄마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큰 강물 같은 거였거든요. 그 강을 다시 건너서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일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선영이와 결혼했어요. 정말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아버지도 정말 기뻐하셨고 선영이 언니도 축하해 주셨고 엄마는 없었지만 그래도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신혼 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원룸에서 시작했는데 가구도 별로 없고 하지만 선영이와 함께라서 행복했어요. 둘 다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죠. 첫째 딸 지은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작은 생명이 아버지가 되었다는 실감이 났죠. 아버지도 손녀를 보시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둘째 아들 지훈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바빠졌어요. 아이 둘 키우면서 직장 다니고 선영이도 정말 고생했어요. 하지만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줘요. 물론 너무 자세하게는 아니고 아빠가 어렸을 때는 정말 어려웠다는 정도로만요. 아이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지은이가 중학생이 됐을 때 아빠, 할머니는 왜 우리랑 안 살아요?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할머니도 할머니 나름의 사정이 있으셨어라고 했어요. 선영이는 정말 좋은 아내예요. 제 과거를 다 알고 있지만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빠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된 게 대단해라고 해줘요. 요즘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이 20명 정도 되는데 모두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일하고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경험이 사람을 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가끔 미영이 생각도 나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라죠. 첫사랑은 그냥 첫사랑으로 남겨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들이 물어봤어요. 아빠, 연탄이 뭐예요? 하면서요. 요즘 아이들은 연탄을 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한 질문이었죠.
연탄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연탄불이 꺼진다는 것의 의미를. 연탄불은 단순히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가정의 온기, 사랑의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연탄불이 꺼져 있을 때 저는 단순히 추위를 느낀 게 아니라 가족의 온기가 사라졌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없다는 것, 우리 가정이 무너졌다는 것을 연탄불을 통해 깨달았던 거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꺼진 연탄불이 새로운 불씨의 시작이기도 했어요. 아버지와 저는 그 추위를 함께 견디면서 더 가까워졌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거든요. 요즘도 겨울이 되면 가끔 연탄 냄새가 그리워져요. 물론 지금은 아파트에서 중앙난방으로 살고 있지만 그때의 연탄 냄새, 연탄불 타는 소리, 그런 게 그립더라고요. 아내한테 연탄으로 난방하는 집에서 살아볼까? 농담으로 말했더니 미쳤냐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죠. 편리한 걸 두고 굳이 불편한 걸 선택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아이들과 함께 시골 할아버지 댁에 갈 때 연탄불을 피워서 고구마를 구워 먹곤 해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면서 좋아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시절이 생각나요. 인생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절망적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만약 15살의 제가 지금의 제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정말요?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면서 놀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지금의 고생이 자산이 될 날이 올 거예요. 하고요. 연탄불 추억. 이제 정말 추억이 됐네요. 그때의 추위와 절망감은 사라졌지만 그 시절에 배운 것들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어요.